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기초 세미나 교육 과목을 맡게 된 김기동 교수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재택 수업,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안정되어 직접 만나서 쌍방향 학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현재 송호대학교 겸임교수이고 전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전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또 해양수산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년간 공직자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주요 포상으로는 녹조 군정훈장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개요입니다. 교과목 개요를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망 추구는 삶의 기본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또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곤, 산재, 질병 등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 진단과 그 해결 능력 배양으로 역량과 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비대면 재택 수업,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면 수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가 있겠고요. 성적 평가는 출석 20%, 과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1주차는 사회복지의회인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학 개론의 강의 목적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사회복지의 그 용어 해설, 개념, 또 사회 기능과 제도는 어떠한지, 또 사회복지의 정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사회복지 유사 개념, 또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차는 사회복지의 역사인데요. 그 사회복지의 그 역사의 그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고, 또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그 공동체 생활 단계에서부터 구빈법 단계, 또 자선조직협회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또 복지천국인 그 북유럽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어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전통사회복지서부터 일제시대의 구호사업, 또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발달,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태동과 확대, 또 복지국가로의 진입,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직입니다. 그 전문직의 그 개념, 또 전문직의 그 판단 기준으로서 속성론과 과정론, 권력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업의 전문성의 논란,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직의 그 현황을 개관해 보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또 사회복지사의 실태,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주차는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입니다. 일단 그 3대 구성요소로 욕구와 자원 전달체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은 또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분류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체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그 재원이 많아도 전달이 잘못되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이 수반되죠. 그래서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하위체계의 통합으로서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 관계, 또 욕구와 자원의 인위적 균형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주차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의의, 또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대상과 체계, 사회복지 실천 방법, 실천 과정과 기술, 그 다음에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주차인데요. 6주차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인데, 윤리와 가치 개념, 또 거기에는 정의와 가치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또 가치와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을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 강령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그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복지 실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사회보장의 어떤 정의, 사회보장의 방법으로서 비기여 비소득과 자산조사 프로그램, 또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서 보호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또 생산성 기능, 사회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쟁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보험의 당위성, 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알아보고,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한지 그 현황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실천 분야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고,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면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8주차는 중간고사를 하고요. 9주차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입니다. 여기는 복지국가의 어원을 살펴보고 복지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국가의 유형과 복지국가, 또 복지국가의 개념, 또 유형, 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복지사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주차는 자원봉사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그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주차로 아동복지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의 어떤 개념과 발달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복지의 원칙, 또 아동복지의 내용,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 아동복지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12주차에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개념과 발달 배경, 여성 문제와 여성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주차로 노인복지가 있겠습니다. 노인의 개념과 노화에 대한 이론, 또 노인 문제가 있겠고요. 노인 인구의 변화와 영향, 노인 복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어떠한지, 또 노인 복지 프로그램, 노인 복지 실천과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주차로 장애인 복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의 그 복지 개념과 필요성, 또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인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과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관련 법률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법,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겠고요.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가 있겠고요.
또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재활 서비스가 있고, 또 특수교육 서비스, 재활공학, 또 접근성 서비스, 직업 재활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15주차는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통합 정보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의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사회의 기능과 제도, 셋째, 사회복지 정의, 넷째, 사회복지 유사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용어입니다. 사회복지란 빈곤, 질병, 고통,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안락함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란 용어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사회적이라는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데, 먼저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는 인간사회,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복지에 관계되는 혹은 인간 상호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는 웰과 페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웰은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적절한 등의 뜻이 되어 있고, 페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웰페어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며 행복, 안녕, 번영 등의 관점에서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소셜 웰페어보다는 소셜 서비스를 더 자주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소셜 웰페어를 소셜 서비스보다 용어로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라고 복복자의 복지로 복이 두 개를 겹친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복지라는 것은 궁핍, 불행, 질병, 고통, 전쟁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인간의 생활 상태를 나타내는 복지와 반대되는 비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 역복지라는 것은 비복지하고 좀 다른데 복지에 역행하는 상태입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채택한 법, 제도, 정책이 오히려 복지 증진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빈부차별 방지를 위한 학교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유층 학생의 식사 거절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보인다면은 무상급식은 역복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사회의 기능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의 그런 국가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기능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일단 제도가 경제제도로 보면은 1차적 기능이 생산, 분배, 소비 기능입니다. 가족은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또 국가의 어떤 정치란 제도는 사회 통제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종교는 사회 통합 기능을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는 상부상조의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 기능이다. 이런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지사회가 될 수 있겠죠. 사회의 기능과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인구의 이동과 교역이 제한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이웃, 부락 등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국내의 기업들, 정부를 위시한 각종 전문기관, 또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우리는 경제제도라고 부릅니다. 경제제도는 개별적인 사회 성원의 차원에서는 생산의 방법과 가족의 욕구 충족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또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화 기능입니다. 사회가 향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어린 시절에 중요하며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거치는 사회화 과정에 따라서 가정이라든가 직장, 사회생활 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제도가 바로 가족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루어진 그 가정, 그런 환경, 부모들이 하는 그런 사회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과정에 따라서 나중에 성장해서 또 사회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에 얼마큼 적응을 잘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짓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기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통제의 기능입니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강제력이 이제 동원되어야 되는데,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든가 도덕, 규칙 등의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이 없으면은 뭐 다 그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이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비행과 범죄가 만연하는, 즉 사회 질서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거 보고 바로 사회 해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 정부에서는 공권력과 또 사법권을 통해서 그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서는 뭐 여러분 나중에 정책도 하겠지만은 또 규제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정책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율적인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회 통제 기능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1차적인 기관이다.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1차적인 제도가 바로 정치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다른 사회 조직인 가정, 학교, 종교기관과 사회기관은 강제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중이 크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국가가 하는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즉 사회 통제의 기능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 방식을 취하도록 지배하고 강조하는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의 기능입니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의 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말합니다. 주어진 사회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전 사회체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속력과 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5월에는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참여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재반활동에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종교제도가 있겠고, 그 외에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사회조직인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이 있겠죠. 사회통합의 기능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와 시대에서 특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 갈등이나 지역 갈등,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타협과 상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통합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부상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과거의 전통적 그런 사회에서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1차적 집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친척, 또 동네 사람들, 친목단체, 자선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2차적 집단에서 이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또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상부상조의 기능은 특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사회복지 등의 제도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은 누구나 사실 그런 질병이라든가 사망, 실업, 사고 등으로 해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의 기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의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분류를 하면 범위를 기준으로 광의 복지와 협의 복지로 나눌 수 있고, 기능적 성격의 차이에 따라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양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는 이념적 토대를 분류 범주로 삼아서 예외주의와 보편주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를 살펴보면, 광의의 사회복지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의 총체적 활동이다. 로마니 시인의 정의를 보면은 광의 사회복지를 정의했는데,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 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 기능, 관련 활동의 체계적 개입 과정입니다. 이상의 두 정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개념에는 다음 5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째,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성원의 안녕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 구성원의 안녕은 그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복지는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재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다음 5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카두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사회복지는 흔히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제고시키려는 것을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자녀적 방향을 취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입니다. 윌렌스키와 루버가 분류를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다른 제도의 보충적 제도 또는 종속적인 제도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고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회복지는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 자녀적인 것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그림을 보면 자녀적 개념은 어떤 안전망의 기능인데요. 종교라든가 가족, 그다음에 정치, 경제 각 분야별로 그런 사회제도들의 어떤 잠정적인 실패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이 자녀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죠. 반면에 제도적 적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사회 양자의 관계 볼 때 사회 복지를 독립적인 위치, 주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 경제 제도는 평상시에도 온전히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산업사회에 보면은 그 과거하고 양상이 많이 다르죠. 핵가족화가 이제 불가피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연세 많으신 부모님, 이런 치매, 질병 이런 데서 가족이 계속 책임을 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능도 어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또 실업에 인한 실직 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도모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도적 복지 입장은 사회복지제도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기능, 또 독자적 기능을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인 책임을. 이것이 제도적 복지다. 개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죠.
즉, 그 사회복지는 자녀적 성격에서 비롯된 그런 자선과 일시적인 구호에서 벗어나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해 간다. 다음 문제, 라이언은 예주의와 보편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념적 토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인데요. 그 예주의는 사회 문제를 어떤 특정 범죄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예적으로 개인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도 개별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편주의는 사회 문제를 사회 체제가 불안전하고 불공평한 데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문제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의 어떤 유사 개념, 용어 이런 것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지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성격이 유사하여 흔히 이제 혼동되는 용어와 개념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교재도 이제 그렇게 선택했는데 어떤 기초를 확실하게 알지 않고는 건물이 올라가도 이런 사상 누각이 되지 않습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사회복지 전문직이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할 때, 학문적 접근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돼가지고 뼈대를 이루면서 나중에 전문가로서 그런 사회 현장에서 아주 실무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회사업이라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사회사업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런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래서 뭐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분야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가 필요한 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제의 개입이라든가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게 도와주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력을 회복 고양시켜 주도록 돕는 전문 직업 및 서비스입니다. 현대의 전문적 사회사업이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밑줄을 그어놨죠. 현대는 과거에는 그냥 돌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뭐 이렇게 왔지만은 현대는 이게 아닙니다. 상당히 이게 복잡화되어 있고 또 욕구 충족 그게 그런 바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어떤 그 복지 현장에서 그런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문제의 진단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거기다 보면은 이제 정책화 할 때 그런 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문제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잘못된 문제의 정의를 갖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사회에 발생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문제가 뭔지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 해결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문제에 접근하면은 뭐 노력은 노력하는 대로 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뭐 자선이라든가 뭐 사회공헌 또 뭐 박애 이런 사업보다 그런 사업보다도 조직적 또 체계적 변화에 대해 의도적인 접근을 합니다. 조직적 체계적 변화에 대해 의도적인 접근이다. 여러분들한테 이건 사회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가정, 집단, 지역 공동체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인데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내가 담당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 하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 문제의 해결을 돕는 그런 전문직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되는 것인데 뭐 교사라든가 또 의사, 뭐 간호사, 변호사 이런 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사회 그런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 비전문가들 또 조금 안다는 제 준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즉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또 나아가서 또 휴머니티 즉 인성도 갖춰야 됩니다. 뭐 윤리적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가 또 공부한 인성에 대해서 공부한 그 내용도 틈틈이 학습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인데요. 사회보장이란 개인 및 가족이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불구폐질,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빠진 경우 국가가 취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보호조치는 사회입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강구되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가 취하는 그런 그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기에 그 민간 부분이라든가 사적 자원봉사기관, 그 단체에서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회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는 1933년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여 1935년에 사회보장법에 명기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히 퍼져나가서 국제화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과 연관되는 법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사회보장의 정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회 서비스인데요.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는 그 용어는 영국 연방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 제공 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 서비스란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에서 개별 사회적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 또 개성 발전이라든가,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미국은 개별 사회적 서비스는 뭐냐? 인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간 서비스에 포함된 개념은 사회 서비스, 공중보건, 정신건강, 재활 서비스 등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정신건강, 보건, 교육 및 법적 정의를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 서비스는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경향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인간의 욕구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란 제도적 틀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 사회 서비스로 제한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회복지 서비스와 그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 사회 서비스라는 그런 제한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사업은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현재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그 다음 강목의 그 법률에 의한 보호, 법률을 하나씩 다 말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아래 그런 그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또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또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또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은 총 27개에 이르는데요.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또 영유아 보육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지역사회복지라는 건 뭐냐? 그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다. 사회복지금 법인은 뭐냐?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또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이제 지역에 가면 많죠. 그런데 가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그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참여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그런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보건의료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칭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 정도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대량 실업이라든가 재해, 전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때에 우리 경제를 국제통화기금, 즉 IMF 관리체제에 편입시키게 됐죠.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로 인한 대량 실업, 빈곤, 그래서 사회적 위기가 있었죠. 그와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던 제도가 사회안전망이 됐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브레튼 우주협정기관들인 IMF나 세계은행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그 사회보험과 또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또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그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그 기초생활을 좀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죠. 이런 그 외환위기라든가 어떤 그 재해라든가 이런 같이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그 보건재앙, 또 좀 멀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같은 거, 이건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공공사회 안전망과 민간 부문에 의해서 주도되는 민간 그 사회 안전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그 표로 정리한 그런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공공사회 안전망과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 사회 안전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이해가 좀 쉽겠는데요. 1차로는 예방 기능으로서 사회보험이 있고,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대상 계층은 일반 국민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그 노인이라든가, 그래서 그 노인성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혈관성 질환 등 그런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이죠.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노령에 대비하고, 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비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는 것이죠. 다음 2차 기초생활보장을 살펴보면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각종 대우사업이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대상 계층은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상 계층은 저소득 계층입니다. 다음 3차 긴급구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어떤 그 재난이라든가 또 어떤 수입이 끊겼을 때 그런 분들 위해서 긴급식품권이라든가 긴급의료권 제도가 있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을 하고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는 실업, 빈곤에 대해서 저소득 계층에서 서로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다 다른 교과목에서도 이거 뭐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면은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기술해 가지고 질병이라든가 부상, 출산, 사망 등의 사고에 의한 의료를 제공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질병, 그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국가에서 그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그 어떤 의료 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어떤 그 가입 및 적용 대상을 보면은 그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하고 외국인이 다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죠. 그래서 가입자는 그 공무원 등 특수지역 종사자도 가입 대상이 되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이나 재외국민도 직장 가입자가 된다. 체류 자격이 있으면. 그리고 국가는 외국이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해서 외국과의 어떤 그 합의,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국가 간의 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이를테면은 독립유공자라든가 또 이런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이분들은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적용 제외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급여 종류는 그럼 어떤 게 있냐? 요양급여가 있고, 또 요양비, 장애인 보장, 기기급여비, 건강진단, 임신, 출산, 진료비, 그런 지원비, 뭐 바우처 이런 데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장제비, 또 이런 장제비는 지금 현재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 살펴보면은 요양급여 같은 게 가장 많은데 현물급여인데, 그 가입자의 또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진찰 검사라든가 약제 치료, 재료의 치료,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실시하는 것은 가장 많죠. 그리고 요양비는 현금급여로서 긴급하고 그 밖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급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 그 장애인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검진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다음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이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이죠. 65세 미만도 이런 노인성 질환 있어서 가지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수급자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은 어떤 게 있는지 급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로서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방문 모독이 있고, 방문 간호가 있고, 주야간 보호가 있고,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야간 보호하고 단기 보호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요양보호기관에 오시게 해가지고 장기 요양기관에 신체 인지활동을 지원하고 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고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가지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요양교회라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이제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노령이라든가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즉,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를 국가가 그런 보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제도화한 사회보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참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또 부상을 입고, 이게 참 고도의 산업화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이라는 그런 제도를 생성하는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재는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보상과 그런 근로자의 사회 복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산재 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데,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잘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심층적인 그런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을 보면 이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죠. 갑자기 실업이 되거나 이러면은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보험기술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어떤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실업보험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에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실업급여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취업 촉진이라든가, 즉 고용안전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이겠죠. 이런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실직자에게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과거의 이런 밑에서 벗어나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 적극적인 이런 사회보험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정책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서 실업의 예방, 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구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하는 필요한 그런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보완적 장치로서 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각종 대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이제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이 배경은 IMF 경제위기로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활보험, 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때 사각지대가 존재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활에 그런 위협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런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인 빈곤 대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이죠. 그래서 맞춤형 급여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가 있고, 그것은 대상자에게 음식이라든가 의식주 이런 데에서 제대로 충당 못하는 생계 위협받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사는데 이런 데 대해서 거주시설에 대해서 수급자들한테 어떤 주거 유형에 따라서 급여를 하는 그런 급여 종류가 있고요. 또 교육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이런 것도 주고, 해산, 수급자의 출산 여성의 이제 출산시에 주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이것도 일종 있고요. 그리고 자활급여도 이제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인데요. 사회개발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유엔에서 경제개발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개발의 범주를 보면은 첫째, 인간의 보편적 욕구의 충족, 둘째, 사회 문제의 해결, 셋째, 환경 보존, 넷째, 공동체 형성 및 문화 발전 등인데요.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 문제의 해결을 사회복지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은 생산을 중심으로 한 물적 토대와 고용 창출의 원천인 그 경제개발의 한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계급 계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했다. 네, 사회개발이라는 용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입니다. 인간과 사회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 사회과학이죠. 사회복지학은 그 사회적 욕구 및 문제를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장치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실천 응용 학문이자 사회과학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복지학은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문적 노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접 사회과학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리학이라든가 또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그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특성,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인간의 행위와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 사회사업의 교육 및 실천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 인간과 정신현상에 관한 기본적 이론으로서 인간 행동의 이행에 대한 합리성을 제공하고 인간 발달과 또 사회환경 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사업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게 됐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은 인간의 집합체인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의 구조, 현상, 변동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사에서 강조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는 사회학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복지학의 연구 주제인 욕구라든가 상황 속의 인간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천하기 위해 사회학의 이론적 성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그 사회적 행위라든가 사회 구조, 사회 변동, 가족, 집단, 지역사회, 사회 계층,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역할 등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활용하여 복지현상을 보다 더 세련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경제적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문으로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 행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복지 자원의 그 관리와 배분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을 그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회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또 복지 재정의 구조 운용 원리, 조세 정의 실현, 소득 분배,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 등은 사회복지학의 지식체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재반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인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관계 및 영향, 복지 발전 경로에서 정당의 역할, 그리고 선거 정치 등을 연구 내용을 하는 복지 정치학의 영역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국가체제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역할이 강조되고 그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건 정치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책임,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역할, 또 이해관계 갈등 해소하고 조정하는 것은 정치죠. 또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적 역할이라든가 선거 이슈로서의 복지 중요성, 선거 정치 역학 등은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행정학인데요.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현상을 분석 설명하고 행정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지식체계이죠. 여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이라는 개념과 달리 공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연계시키는 역할로 복지 전달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재원이 아무리 있어도 이 전달 체계가 잘못되면은 대상자들이 불만이 많겠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과 발전은 그 공공복지 행정,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 행정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 및 자원 관리, 또 공익을 위한 재원 충당 및 재원 배분, 정책 결정 및 정책 평가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은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사회복지 정책론 이해에 매우 유용한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인데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출결 상황 정리에 필요해서 주차별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작성해서 다음 주 수업 전일까지 이러닝 시스템으로 탑재해 주시고 학기 말에는 주차별 학습 기록지를 편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의 기능 분류 5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두 번째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범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 성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 이거는 이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되겠죠. 구분해서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그 사회 사업과 사회 보장의 그 개념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장 사회복지의 의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